안녕하세요. 중앙중 3학년 여러분, 6번째 역사 시간입니다. 새로운 내용을 배우기 전에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 복습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철종이 죽자 흥선대원군이 자신의 둘째 아들 명보기를 왕으로 세우면서 세도 가문에 의해 좌지우지되던 세도 정치가 막을 내리고 흥선대원군의 섭정이 시작됩니다. 흥선대원군이 섭정하던 시기는 1863년에서 1873년 총 10년의 세월을 말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그 10년에 있었던 일을 살펴보았습니다. 흥선대원군이 섭정 시기에 있었던 일은 크게 대내개혁과 대외적인 사건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대내개혁은 크게 왕권 강화와 민생 안정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는데요. 우리 그럼 같이 한번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왕권 강화를 위한 정책으로는 인재 등용, 그리고 비변사 폐지, 그리고 경복궁 중건 이렇게 세 가지가 있었고요. 그리고 백성들의 삶의 안정을 시키기 위한 방법으로는 서원을 정리하고 호포제, 이제는 집집마다 군역에 대한 세금을 내자, 그리고 사창제, 황국의 문란을 폐단을 해소하자라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외적인 사건으로는 총 이렇게 6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프랑스 선교사와 천주교 신자들을 박해했던 병인 박해로 인해서 병인 양요, 프랑스가 쳐들어왔다라는 겁니다. 어디로 쳐들어왔다라고 했죠? 네, 강화도로 쳐들어왔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독일인 상인인 오페르트가 독일과 조선의 교역을 추진하지만 흥선대원군의 거부로 인해서 이것이 물거품이 되자 마음에 반항심을 품고 흥선대원군의 아버지 남영군의 묘를 도굴하려다가 실패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평양에 미국에 배웠던 제네럴 셔먼호가 정박해 있자 당시 평양 감사였던 박 교수를 중심으로 한 평양의 백성들이 미국에 배웠던 제네럴 셔먼호를 불타는 사건이 벌어지게 되고요. 이를 알게 된 미국이 또다시 강화도로 쳐들어오게 되는데 그것을 신미양요라고 합니다. 이런 식의 일련의 사건들을 겪은 흥선대원군은 척합이라는 것을 건립하면서 우리는 서양과 교류하지 않겠다라는 것을 굉장히 강인하게 뿜어내던 시기가 바로 흥선대원군의 집권 시기였습니다. 오늘 배우는 부분은 우리가 오프라인 계약하면 수행평가로 볼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들어야 할 부분인데, 자, 본격적으로 조선이 일본에 의해서 개항, 즉 항구의 문을 열고 새로운 서양 문물을 받아들이게 되는 상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크게 출발하기와 강화도 조약, 그리고 개화에 대한 반발, 형성평가로 이루어져 있는데, 첫 번째 영상에는 출발하기와 강화도 조약, 그리고 개화에 대한 반발 중간까지 다루고요. 그리고 두 번째 영상에선 개화에 대한 반발, 그리고 형성평가까지 다루면서 오늘 수업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우리는 이제 1800년대 후반 Back to the Past, 과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거로 가기 전에 여러분들과 저 사이에 수업 계약서가 필요해서 제가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고 각자 도장을 찍어 보도록 할게요. 저는 이 부분에다가 제가 도장을 이렇게 찍을 테니까 여러분들은 이 부분에다가 여러분들의 사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계약서 한번 읽어볼게요. 1조, 중앙중 3학년 학생들은 학생 부모님과 관계없는 독립된 인격체로 교사 박윤미와 평등한 권리를 가진다. 우리는 평등한 관계입니다. 2조, 중앙중 3학년 학생들은 집에 언제든 박윤미 선생님을 마음대로 드나들 수 있게 한다. 열쇠와 비밀번호를 알려준다. 3조, 박윤미 선생님이 중앙중 3학년 학생들의 집에 들어가 마음대로 물건을 뒤질 수 있도록 허가한다. 뭔가 비슷한 느낌이죠. 4조, 박윤미 선생님이 잘못된 행동을 하면 박윤미 선생님의 부모님께서 이 잘못을 심판한다.
5조 위 계약은 영원히 졸업할 때까지 지켜야 하며 변경이 불가능하다. 2020년 제가 지금 녹음하고 있는 날짜 4월 28일 이렇게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모두 동의하시죠? 그러면 사인해 주시길 바랄게요. 자, 여러분들 제가 이제 어떻게 보면 반강제적으로 사인을 하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들 이 계약서에 동의를 하고 사인을 하신 건가요? 이 계약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를 했다면 동의를 하는 이유, 그리고 동의를 하지 않았다면 동의하지 않은 이유를 거기다가 적어 주실게요. 자, 여러분들 계약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왜 이런 얼토당토하지 않은 계약서를 여러분들에게 들이밀게 되었는지 우리 본격적으로 수업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수업의 주제인 강화도 조약이 어떻게 체결되었는지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던 흥선대원군, 그는 고종이 성인이 될 때까지 섭정을 하고요. 이제 고종이 약 10년이 지나고 20살이 지나 성인이 되자 이제 흥선대원군은 정계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이때 이제 고종의 아내, 고종의 부인이었던 민비, 명성황후가 이제 고종에게 이제 자기가 스스로 해봐야 되지 않겠어 라고 부추긴 것도 있고, 또 이때 최익현이라는 학자가 흥선대원군의 하야, 이제 그만 내려와라 라는 상소를 올리면서 흥선대원군은 아들에게 자리를 내주게 됩니다. 이때 하야라는 단어는 이제 정치 일선에서 물러난다 라는 의미고요. 친정이라는 의미는 직접 정치를 한다 라는 의미입니다. 나이가 많았던 흥선대원군보다 확실히 고종은 어렸기 때문에 서양 문물에 대한 호기심도 왕성하고 서양 문물을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 그런 태도가 굉장히 긍정적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 고종이 친정을 하면서 슬슬 외국과의 교류를 해야 한다라는 주장들이 등장하게 되겠죠. 서양의 것을 무조건 배척하자, 척합의까지 세운 흥선대원군이 물러나자 서양의 문물을 받아들이자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슬슬 들려오게 됩니다. 우리는 그들을 통상개화론, 통상, 외국과 교역을 해서 개화, 우리의 문을 열어서 서양의 문물을 받아들이자라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오경석, 유홍기, 이 사람들은 중인 출신으로 청나라에 다녀오면서 새로운 문물의 필요성을 느끼고 이를 배워왔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지지난 시간부터 자주 봤던 그 이름, 바로 이 박규수라는 사람, 역시 통상개화론자입니다. 명망 있는 가문의 자제였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문물을 받아들이는데 주저하지 않았다라고 해요. 근데 여러분들 중에서 지난 시간에 집중해서 수업을 들었던 친구들은 예리하게 궁금증이 생길 겁니다. 아니, 박 교수는 지난 시간에 미국에 배웠던 제너럴 셔먼호를 불태웠던 장본인이에요. 그런데 가쁜 통상을 주장한다고요? 라고 의구심이 생길 수 있겠습니다. 그쵸? 제너럴 셔먼호, 즉 미국 외세의 상징이었던 그것을 불태웠던 인물이 갑자기 서양의 문물을 받아들이자라고 하니까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을 겁니다. 사실 박 교수는 그 제너럴 셔먼호 사건이 일어났었던 그때 당시 평양 감사직을 이후에 그만두고 중국의 외교관의 일원으로 가게 됩니다. 이때 중국에서 이제 서양의 문물을 받아들여 발전하는 모습을 보고, 아, 우리나라도 발전하기 위해선 이렇게 서양의 문물을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생각을 바꾸게 된 것이죠. 그는 조선에 들어와서 이제 그런 관직들은 그만두고 퇴직한 다음에 자신의 집에 여러 젊은이들을 불러 서양의 문물을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점을 일깨워주는 선구자가 된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학습지에다가 이제 대표적인 통상개화론자 박규수 이름 적어주시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조선 내에서는 서양과 외국과 교역을 맺어야 한다라는 통상개화론이 등장을 하게 되고요. 자, 한편 이제 일본의 상황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일본은 동아시아에서 가장 먼저 미국에 의해 개항을 한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서양의 문물도 가장 먼저 들어오고 가장 먼저 발전을 하고 있던 상황이었죠. 하지만 이러한 개혁에도 일본 내에서는 다양한 불만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개화로 인해서 잘 사는 사람들은 잘 살지만 못 사는 사람들은 여전히 못 살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자 일본 내에서 이렇게 등장하는 다양한 불만의 목소리를 잠재우고 한반도를 대륙 진출의 발판으로 삼자라는 주장, 즉 정한론, 한반도를 정벌하자라는 주장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는 마치 임진왜란을 일으켰던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당시 국내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서 한반도를 침략하는 것과 같은 주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주장은 옛날에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주장했다라고 합니다. 정벌하자 한반도, 이런 것을 주장했던 대표적인 인물이 여기 사진에 나와 있는 사이고 다카모리라는 인물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주장이 제기된 일본에서 어떻게 강화도 조약이라는 것을 맺게 되었는지 우리 같이 영상을 통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은 젠틀하게 우리에게 수교할래요? 라고 손을 내미지 않았어요. 다짜고짜 대포를 쏘아 위협을 가하고 결국 자기들이 먼저 대포를 쏘아놓고 우리에게 쐈다며 적반하장으로 굴며 강제적으로 개항을 강요하는데 우리는 그 사건을 운요호 사건이라고 합니다. 이로 인하여 1876년 우리나라는 최초로 근대적인 조약인 강화도 조약을 맺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이 강화도 조약의 내용이에요.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지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1조 조선국은 자주국이며 일본국과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 언뜻 보면 조선과 일본이 동등하다라는 의미인 것 같아요. 하지만 이는 조선을 한 국가로서 대접하겠다라는 뜻 아닙니다. 당시 조선에 이를 하나하나 간섭하던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 바로 중국, 청나라입니다. 그래서 일본은 이 청나라와 조선의 관계를 떼어내고 일본이 편하게 조선을 약탈하기 위해서 자주국이라는 표현을 썼던 겁니다. 이 내용 뭐랑 비슷하지 않아요? 맞아요. 제가 아까 전에 보여줬던 중앙중 3학년 학생들은 학생 부모님과 관계없이 독립된 인격체로 평등한 권리를 가진다라는 겁니다. 이 속에 내포된 의미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셔야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4조 조선국 정부는 부산 외 두 곳 어디랑 어디였냐? 원산이라는 곳과 이제 인천, 항구를 열겠다라는 말입니다. 항구를 열어라! 그 말은 즉슨 일본과 조선의 교역이 활발하다라는 의미인데 그렇게 되면은 결국에 누가 이득을 보냐? 바로 물건을 팔 게 많은 일본이 이득을 보겠죠. 일본은 우리나라 항구에 와서 물건을 굉장히 많이 팔고 돈도 많이 벌겠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물건을 사야 되는 입장이고 새로운 문물을 받아들이는 입장이니까 탈탈 털리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아까 출발하기에서 봤던 계약서에서 이 내용과 비슷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7조 일본군 항해장아 조선의 해안을 자유롭게 측량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남의 나라 바다를 자유롭게 측량한다라는 거. 이 말은 남의 집에 들어가 마음대로 물건을 뒤질 수 있다라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일본은 이 해안 측량권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우리나라 지도를 만들었고 이 지도가 후일 조선 침략의 발판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10조 볼게요. 일본국 국민이 조선국 항구에서 죄를 지은 것이 조선국 국민에 관계되는 사건일 때는 모두 일본 사람이 심판한다. 우리는 이러한 것을 치외법권이라고 합니다. 중요한 단어예요. 기억하세요. 자, 이 10조 때문에 훗날 명성황후를 살해한 일본인들, 즉 을미사변, 이때 조선이 아닌 일본에서 재판을 받고 명성황후를 살해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본인들은 멀쩡히
살아서 풀려나게 됩니다. 자, 이 치외법권이라는 건 제가 잘못했을 때 이를 우리 부모님이 심판한다. 당연히 그러면 누구에게 유리한 재판이겠어요? 그쵸? 저 박유미에게 유리한 재판이겠죠? 왜냐면 우리 부모님이 해주는 재판이니까. 자, 이런 식으로 누구에게 유리한 조약 내용이었냐? 바로 일본에게 유리한 조약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왜 출발하기에서 그런 얼토당토하지 않은 계약서를 들이밀었는지 알 수 있겠죠? 바로 일본이 우리 조선에게 들이밀었던 조약서의 내용과 같은 내용입니다. 자, 이처럼 이 강화도 조약은 우리나라가 외국과 맺은 최초의 근대적이라는 조약이에요. 근대적인 조약이라는 데에서 의미가 있지만 불평등한 조약이었다. 대표적으로 해안 측량권 7조와 치외법권 10조가 굉장히 불평등한 내용이고 일본에게 유리한 내용이었다.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항구의 문이 처음은 열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일본이 무력을 써가면서까지 열었던 것인데, 자, 사실 처음에 열리고 나면은 이후에는 쉽게 열리게 되겠죠. 그래서 일본과의 조약을 맺고 나서는 그 이후에 차례대로 미국, 영국, 독일, 러시아, 프랑스 순서대로 조약을 맺고 서양과 교류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 중에서 특히 눈여겨볼 조약은 미국과의 조약이에요. 미국과의 조약에서는 일본과 다르게 최혜국 대우라는 것을 맺게 됩니다. 이 의미는 한 나라가 어떤 외국에 부여하고 있는 가장 유리한 대우를 상대국에도 부여하는 일이라는 조약 내용이에요. 자, 이렇게 말로 하면 조금 어려우니까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역사교사인 제가 우리 3학년 중국어 선생님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쌤은 이 학교에서 저랑 가장 친한 베프 선생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학교에서 그 어떤 쌤들보다 제가 쌤에게 최고의 대우를 해드릴게요 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중국어 쌤에게 이 최고의 대우라는 마음의 표현으로 도넛을 3개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제가 뒷반 과학쌤인 세라쌤에게 도넛을 5개 먹으라고 줍니다. 그걸 본 중국어 쌤은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아니, 얘는 나랑 가장 친하다고 나에게 가장 최고의 대우를 해준다면서 왜 세라쌤에게 도넛을 5개나 주지? 라고 하며 저에게 따지게 됩니다. 그러면 저는 당연히 맞다. 제가 중국어쌤에게 최고의 대우를 해준다고 했죠? 라고 하면서 아까 세라쌤에게 준 도넛 5개의 수를 맞추기 위해서 중국어 선생님에게도 도넛 2개를 더 줘서 5개를 맞춰드립니다. 이게 최고의 대우, 즉 다른 나라에게 해준 것만큼 나에게도 해줘야 한다라는 것이 바로 최혜국 대우라고 합니다. 이 최혜국 대우라는 거 여러분들 꼭 기억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